제6장 두 거장의 대결. 베네치아에서 구상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빈치는 다시 짐을 쌌다. 1500년 4월 그는 젊은 시절을 보냈던 피렌체로 돌아왔다. 한동안 머물 곳이 없었던 다빈치는 1502년에 새 후원자를 만났다. 교황의 아들이자 교황의 군대를 이끄는, 그리고 여러 도시국가들을 정복하여 이탈리아를 통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체사레 보르자였다. 보르자는 다빈치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자로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평화주의자인 다빈치는 전쟁 광인 보르자와 성향이 정반대였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다. 다빈치는 보르자 밑에서 군사 기술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보르자는 다빈치가 마음껏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증명서를 써주었다. 이 통행증을 지닌 자는 나의 친애하는 건축가이자 공학자인 다빈치이니 그가 원하는 곳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 그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 보르자 덕분에 다빈치는 이탈리아 곳곳을 다니며 관찰했고 계획한 것들을 자신의 비밀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때 적을 막기 위한 기구와 시설들, 몰래 도망갈 때 쓸 수 있는 땅굴 등을 생각해냈다. 다빈치는 공격용 무기보다는 전쟁을 막아내고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연구에 집중했다. 보르자 밑에서 자신이 바라던 일들을 원 없이 즐기며 했던 9개월이 지난 뒤 다빈치는 피렌체로 돌아왔다. 그러자 수많은 피렌체 사람들이 다빈치에게 일거리를 맡기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권력자인 로렌초가 다빈치의 재능을 알고도 무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사실 다빈치가 피렌체를 떠난 사이 그곳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피렌체를 장악했던 메디치 가문이 1494년에 추방되었고 피렌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피렌체의 새로운 권력자들은 메디치 가문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빈치의 재능을 군사나 예술 분야에 이용하려 했다. 이때 다빈치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지도가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했던지 오늘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과 다를 바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1503년 피렌체 정부는 다빈치에게 큰 일거리를 맡겼다. 피렌체 정부 건물로 사용 중인 베키오 궁전 대회의실의 벽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높이 10m, 폭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벽에 피렌체 역사를 빛낸 대형 전투 장면을 그려달라는 주문이었다. 1440년에 피렌체가 앙기알이라는 곳에서 밀라노와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군사 기술자로서 일해온 다빈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주제였다. 다빈치는 군사 기술과 전략을 연구하면서 오래전부터 전쟁 장면을 어떻게 그릴지 생각하고 기록해 왔었다. 다빈치는 곧바로 벽화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베키오 궁전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다빈치는 맞은편 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아닌가? 다빈치가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맞은편 벽 앞에서 벽화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보다 23살이나 어렸지만 이미 피렌체에서 뛰어난 예술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베키오 궁전을 최고로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던 피렌체 정부 사람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시키려는 듯 마주보는 두 벽의 벽화를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게 따로 맡겼던 것이다. 다빈치와 달리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와 피사 사이에 벌어진 카시나 전투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저렇게 어린 조각가와 그림 솜씨를 겨뤄야 하다니.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와 많은 점이 달랐다. 미켈란젤로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일찌감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화가로서 승승장구했다. 그는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제대로 쉬지도 않고 하루 20시간씩도 일을 했다. 작업 속도가 느리고 신중하게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는 다빈치와 달리 미켈란젤로는 대담하고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해나갔다. 그즈음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었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조각 작품인 다비드를 막 완성했다. 미켈란젤로는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다빈치를 바라보았다. 다빈치도 자기보다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결코 뒤지고 싶지 않았다. 둘이 이렇듯 서로 견제하는 사이가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해지는 바로 다빈치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로 이름을 날렸음에도 그 조각 작품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너무 노골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전에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청동 기마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먹이며 자존심을 짓밟았다. 다빈치는 자기보다 어린 미켈란젤로와 결혼한 만큼 더 확실하게 자신이 최고의 예술가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더욱이 다빈치는 맡은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떼어내야만 했다.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다빈치는 수많은 밑그림을 그려가며 극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채색에 들어가자 다빈치가 개발한 새로운 물감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즈음에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다빈치를 밀라노로 보내라고 피렌체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었다. 결국 다빈치는 벽화 작업을 중단하고 밀라노로 떠나고 말았다. 사정은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벽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1504년 피렌체를 떠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벽화의 밑그림을 막 완성했을 때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갔다. 그곳에서 미켈란젤로는 일생일대 최고의 작품이 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다. 피렌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예술가의 벽화 대결은 이렇게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피렌체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어쩌면 너무 부담스러운 경쟁을 피하려던 두 예술가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에 남는 명작이 되었을지도 모를 작품들은 그렇게 흔적만 남기고 묻혀버렸다.